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정치론 마지막 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제11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장 내용은 짧은데요. 짧은데도 관심이 가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오늘날 이른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래서 스피노자가 무슨 얘기를 해놨는지 관심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미완성으로 남았고 기껏해야 4절 단 4개의 절만을 완성하고 마무리를 짓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남은 구절의 내용이 아리송하면서도 궁금하고 또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건데요. 일단 해석의 여지는 굉장히 넓게 열려 있습니다. 일단 한번 내용을 살펴보죠. 자,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우리가 민주국가라고 부르는 세 번째 유형의 완전히 절대적인 국가로 넘어간다. 자, omnino absolutum imperium. 임페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배, 국가, 통치, 주권,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것도 모자라서 omnino absolutum, 전적으로 절대적인, 완전히 절대적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그럼 그 이전의 정부 형태, 우리가 다룬 군주국가와 귀족국가와 비교해서 민주국가가 어떻길래 그것을 절대적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어떤 정부 형태이건 간에 그 모든 것을 최선의 형태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주국가를 귀족국가로 바꾸는 게 더 좋다거나 귀족국가를 무너뜨리고 민주국가를 세우는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식의 정부 형태 변화는 급격한 변화이기 때문에 매우 안 좋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제도 속에서 오랜 시간을 살면 그 제도와의 친화성을 가지게 돼서 오히려 낯선 정부 형태에 적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의 안정성이 침해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부 형태를 더 온전한 형태로, 더 최선의 형태로, 그 말이 곧 절대적인 형태로 바꾸는 것이 낫지 다른 정부 형태로 바꾸는 것이 더 좋은 것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군주국가도 절대적인, 좀 더 절대적인 형태에 가까운 것으로 바꿀 수 있고 귀족국가도 그러할 수 있는데 민주국가가 온전히 절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렇게 그 말을 미루어서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민주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이 다른 국가들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군주국가 안에서 추구했던 바, 귀족국가 안에서 추구했던 바가 모두 다 국가 또는 통치 또는 지배의 절대성, absoluteness, 절대적인 성격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뭘까요? 자, 이미 말했듯이 이 국가가 귀족 국가와 다른 점은 바로 무엇보다도 바로 여기에 있다. 즉, 귀족 국가에서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귀족으로 선출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오직 최고회의의 의지와 자유로운 선출에만 의존한다. 즉, 귀족 국가에서는 귀족이 될 수 있는 풀이 있죠. 시민 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시민 풀에서 귀족 중에 결혼이 생겼을 때, 왜냐하면 귀족과 평민 사이에는 일정한 비율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귀족의 수가 늘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되는데 결혼이 생기면 새로 충원을 해야 되죠. 그때 충원을 할 권리가 귀족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족이 평민들 중에서 자기들이 보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선발이지
우리가 오늘날 국회의원을 뽑는 것과 같은 일렉션은 좀 아니에요. 선출이 아니에요. 어쨌든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뽑아 올리는 거죠. 뽑기처럼 이렇게 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투표할 권리와 국가의 관직을 맡을 권리. 자,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속적 권리로서 가지지 않는다. 즉, 이런 권리를 자동으로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어때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뭘 해서 얻게 됐나요? 아니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서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얻게 됐죠. 바로 이게 민주정과 귀족정의 결정적 차이라는 거예요. 자, 귀족정에서는 누군가가 저절로 나이를 먹었어도 잠재적인 귀족 후보에 오를 수는 있어도 귀족이 되는지 아닌지 여부는 귀족들의 선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권리가 법을 통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귀족정에서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국가에서는, 즉 민주적 국가에서는 그럴 수 있다. 뭐예요? 주장할 수 있다. 법을 통해 나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민인 부모에게서 태어났거나, 자, 이게 속인주의죠. 조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 이게 속지주의죠. 또는 공화국에 큰 공을 세운 사람, 이건 뭐 어떤 업적이 있는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사후적으로 귀화를 승인하는 거죠. 또는 명예 시민권을 주는 거죠. 또는 다른 이유에서 법이 그 사람에게 시민의 권리를 주라고 명령한 사람은 모두 최고회의에서 투표할 권리와 국가의 관직을 맡을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하고 범죄나 불명예 때문이 아니면 이들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핵심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일정한 법에 의해서,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일정한 사전에 미리 결정된 바에 의해서 자동으로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임의로, 자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와 임의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죠.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그렇게 부여될 때 그것을 민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국가하고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만약, 자, 2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일정한 나이에 이른 어른들만 또는 그 나이에 이른 오직 첫째로 태어난 사람만 또는 일정한 액수의 돈을 공화국에 기부하는 사람만 최고회의에서 투표할 권리와 국가의 업무를 맡을 권리를 가지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 자, 얼핏 들으면 되게 이상해요. 뭐냐면 일정한 나이에 이른 어른들만, 이건 오케이, 우리도 만 18세 이상이니까요. 또는 그 나이에 이른 오직 첫째로 태어난 사람만, 첫째한테만 준다 그러면 둘째, 셋째, 넷째는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민주정의야? 말도 안 돼.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스피노자는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거예요. 또는 일정한 액수의 돈을 공화국에 기부하는 사람만, 기부금 입학제는 들어봤어도 기부금 시민권 취득제는 처음 들어봤죠. 뭐 투자이민 비슷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되게 우리가 듣기에 자의적인 기준처럼 보이는 이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 즉 예측 가능하다면, 설령 이 최고회의가 앞에서 우리가 다른 귀족 국가의 최고회의보다 더 적은 수의 시민으로 구성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더라도 이런 종류의 국가는 민주국가라고 불려야 할 것이다. 자, 그러므로 민주국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핵심 변별 지표는, 자, 우리는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서 정부 형태를 구분할 때 익숙하게 한 사람이 통치할 때, 소수가 통치할 때, 다수가 통치할 때라는 식의 구분을 보통 했어요. 자, 이렇게 보면 통치자의 수가 정부 형태를 구분하는 핵심 지표인 것처럼 이해돼요. 그러나 지금 스피노자는 여기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200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정부 형태 구분
지금 부정하고 있어요. 즉 통치자의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것이 그 통치자의 리크루팅, 충원을 이미 통치자인 사람들이 결정한다면 그것은 귀족정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통치자의 수가 아무리 적더라도 그 통치자의 자격이 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자동으로 법에 의해서 부여된다면 그것은 민주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뜻 보면 자동으로 법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서 들어본 것 같죠. 그게 뭐예요? 군주정에서 왕의 계승자가 누가 되어야 될 것이냐가 그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계속 얘기했죠. 왜? 만약에 그것이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고 자동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 매번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을 뽑을 때마다 정부 형태가 군주정에서 민주정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군주정으로 오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태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승전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군주국가는 늘 군주의 지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즉 군주정을 마치 민주정처럼 운영해야 된다 또는 군주정을 절대적인 형태로 운영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럴 때에 지속성을 가질 수 있고 연속성을 가질 수 있고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 자, 민주정이 온전히 절대적인 국가다, 통치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군주정도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귀족정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핵심은 즉 법적 안정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의지가 아니라 법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를 보완하고 인간의 의지의 임의성과 변덕스러움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법적 안정성과 지속성이에요. 이것이 절대적 지배의 핵심 지표죠. 자, 왜냐하면 공화국을 다스리도록 결정되는 이 국가의 시민들은 최선자들이 선발되듯이 최고회의에 의해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그렇게 하도록 결정되기 때문이다. 자, 법률에 따라 다스리는 사람이 결정되는 것. 이것이 민주국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앞을 다시 보면 스피노자가 앞에서 얘기했던 군주국가는 거의 민주국가에 가깝죠. 다만 누가 왕이 될 수 있는지가 매우 좁은 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이 민주국가라고 불릴 수는 없어요. 다만 절대적인 국가에 좀 더 가까운 형태죠. 그러나 지금 이 민주국가는 그 피치자와 통치자의 풀이 굉장히 넓고 거의 모든 시민을 포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런 이유에서 이 유형의 국가들이 당연히 이곳에서는 최선자가 아니라 행운에 의해 우연히 부유하거나, 자, 이거는 뭐 이제 기부금으로 기부한 사람이 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는 경우겠죠. 부유하거나 첫째로 태어난 사람, 우연에 의해서 첫째로 태어나죠. 이거는 이제 첫째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연히 결정하는 거죠.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보유 여부를. 그러나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자체도 우연히 결정한 거지 필연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사실 우연의 산물이죠. 그런 의미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보유가 우연에 달려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법에 의해서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말과 우연에 달려 있다는 말이 조금 모순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업적적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귀족 국가에 뒤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자,
통치자, 즉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의적인, 임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법을 통해 그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부여하니까 이른바 퀄리파잉을 하지 않았잖아요. 예선 선발 같은 걸 거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귀족정에 비해서는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로 통치자들이 구성되는 것 아닌가, 어중이 떠중이가 다 섞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귀족국가라는 말은 아리스토크라시라는 말 자체가 아리스토스, 아리스토이 복수형, 결국 이렇게 탁월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 통치자가 이루어져 있는 국가와 그냥 일정한 법으로 정해놓은 조건만 맞추면 우연히 그냥 그 조건을 가지게 된 사람을 다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것과 비교했을 때 귀족정에 비해서 민주정이 뭔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 스피노자는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던 얘기예요. 만약 우리가 실제 또는 인간 공통의 조건을 고찰을 한다면 결국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된다. 같은 결과다. 무슨 말이냐? 잘 봅시다. 민주정이나 귀족정이나 같은 결과에 이른다. 그 말은 민주정이 어떤 훌륭한 퀄리티를 갖추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귀족정도 민주정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수업 처음부터 반복해서 스피노자는 사람을 다 평등하다고 본다. 인간의 본성은 어디에서나 다 똑같다고 본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이 다 훌륭하고 덕스럽고 뛰어나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 별 볼 일 없고 다 자기 욕구를 추구하고 다 이기적이고 다 악덕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마이너스 평등이다 이런 얘기였어요. 자, 그렇게 보면 귀족 정도 별거 아니고 군주 정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군주는 엄청 뛰어난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 군주도 별거 아닌 사람이니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자문관의 보완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 것처럼 또 귀족 정도 말이 아리스토크라스니까 아리스토스 탁월한 덕 있는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의 지배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도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정이라고 해서 더 나쁠 게 없다. 자, 되게 역발상이에요. 우리는 마치 민주정이 뭔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민주정을 요구해요. 그런데 스피노자는 민주정을 요구하는 이유가 민주정이 뭔가 다른 정부 형태에 비해서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정부 형태도 똑같이 형편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자,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귀족들에게는 부유한 사람이나 혈연적으로 그들과 가까운 사람 또는 우정으로 연결된 사람이 언제나 최선자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말로 귀족들이 온갖 정서의 구속에서 자유롭고 오로지 공적인 안녕에 대한 열심에 의해서만 인도되면서 동료 귀족을 선발하도록 귀족 국가가 구성되어 있다면 어떤 국가도 귀족 국가와 비교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완전히 정반대라는 것을 충분한 정도 이상으로 경험이 가르쳐 주었다. 역사를 쭉 보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귀족들 형편없더라 이거예요. 공익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할 것처럼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에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 우리도 그렇죠. 아무리 엘리트들이 뭐 무슨 대단한 것처럼 잘난 척해도 결국은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에다 휘둘리죠. 그리고 자기들 눈에는 부유한 사람이 더 유능한 사람처럼 보이고 자기들과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고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 뭔가 연결이 있는 사람이 더 뛰어나 보이고 이런 식의 편견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족들도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민주정이 그런 사람들로 구성될 것을 우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만적인 우려고 실제로는 민주정도 귀족정도 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대충 해도 된다가 아니라 귀족정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민주정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귀족정에서 꾸준히 또는 군주정에서도 꾸준히 스피노자가 강조했던 건 뭐냐면 바로 이런 귀족정이나 군주정에서도 통치자가 그렇게 사사롭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죠. 왜? 귀족도 별 수 없는 인간이니까.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민주정에서도 일반 시민이 동시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사사롭게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실제 우리나라 사회에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공직자가 스스로 개인의 뛰어난 덕성으로 부패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지 않더라도 부패하지 못하도록 감찰기구도 두고 감시기구도 두고 재산도 끊임없이 해마다 공개하도록 하고 이런 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는 거죠. 자, 경험이 가르쳐 주었다. 특히 과두 정체에서 귀족들의 의지는 경쟁하는 사람이 부족한 탓에 법률의 구속에서 가장 많이 풀려나 있다. 자, 과두 정체. 다시 또 통치자 수가 적어지면 이 귀족들의 의지는 경쟁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이제 지멋대로 하게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곳에서는 귀족들이 열심을 다해 최선자들을 회의로부터 떼어놓고 자, 자기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들어오면 뭔가 밀릴 것 같으니까 자꾸 그런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들의 입에 의존하는 사람들, 즉 거수기 노릇을 할 사람들을 귀족으로 뽑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족정에서 귀족정체에서 최고회의가 점점점 질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경쟁이 정상적인 능력 경쟁이 아니라 엉뚱한 경쟁이 될 수가 있죠. 그런 국가에서는 귀족의 선출이 몇몇 사람의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의지 또는 모든 법률의 구속에서 풀려난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소수의 과두 파벌의 우두머리가 좌우하게 되죠. 그러므로 상황이 훨씬 더 나쁘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귀족 정체와 민주 정체를 비교해서 민주 정체를 우려하는 사람들 역사적 경험을 보면 귀족 정체도 뭐 별로 대책은 없다.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론은 민주 정체를 비하하고 불온시할 것이 아니라 귀족 정체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듯이 민주 정체에도 제도적 보완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어떤 민중에 대한 어떤 대단한 신뢰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관점이에요. 자, 제 3절입니다. 앞절에서 말한 것에서 우리들이 민주국가의 여러 종류를 생각해 볼 수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앞절에서 뭘 말했는데요? 자, 앞절 2절에서 뭐냐면 일정한 나이에 이른 어른들만 또는 그 나이에 이른 오직 첫째로 태어난 사람만 또는 일정한 액수의 돈을 기부한 사람만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을 정하죠. 그리고 기준을 일단 정했으면 그 이후부터는 기준을 만족시키는 사람이면 그냥 자동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도록 하는 이게 이제 민주국가의 핵심 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민주국가 종류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나이를 먹으면 그냥 주권자가 되는 민주국가. 일정한 재산을 갖추고 있으면 주권자가 되는 민주국가. 또는 첫째로 태어난 사람만 하는 민주국가. 또는 여기에서 지금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남성이면 통치자가 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는 그런 민주국가.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여자를 배제했는데 민주국가냐? 또는 왜 미성년자를 배제했는데 민주국가냐? 왜 가난한 사람을 배제하는데 민주국가냐? 왜 둘째, 셋째, 넷째는 배제하는데 민주국가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민주국가를 어떤 보통, 평등, 뭐 자유, 비밀, 뭐 이런 투표의 원리에 의해서 뭔가 투표하는 것을 민주국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철저하게 투표권과 관련해서 이런 걸 생각하죠. 물론 또 꼭 투표권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피선거권도 마찬가지로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피선거권과 관련해서도 남녀 불문하고 보통 그리고 재산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비밀 보장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요. 이게 바로 현대 민주주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에요. 그러나 스피노자는 그것은 하나의 형태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의 종류라고 보는 거예요. 민주국가의 원리가 반영된 하나의 종류이지 민주국가 그 자체에 고유한 어떤 본질적 요소와 관련된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본질이 뭐냐? 그것은 법에 의해서, 즉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어떤 업적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에 따라서 여러 종류를 구분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의 목적은 이런 종류를 구분해서 분류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최선의 형태, 가장 아이디얼한, 가장 좋은, 가장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를 논의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다루겠다. 그게 뭐냐? 조국의 법률에 의해서만 구속되는 사람, 자기 권리 아래에 있는 사람,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 요 세 가지 기준을 갖추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최고회의에서 투표할 권리와 국가의 관직을 맡을 권리를 가지는 국가. 즉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는 국가. 이게 이 일종의 최선의 민주정체라는 거예요. 즉 자격 조건을 최소화하는 거죠. 자, 이 최소의 자격 요건이 뭐냐? 자, 조국의 법률에 의해서만 구속되는 사람. 이게 뭐냐?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외국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조국의 법률에 의해서만 구속되는 사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가보면 미성년자나 여자와 노예를 배제하기 위해서 조국의 법률에 의해서만 구속되는 사람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자와 노예, 미성년자를 언급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어떤 존재로 지금 분류하고 있는지예요. 어떤 존재로 분류하고 있냐? 남의 후견적 권력 아래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미성년자는 일시적으로 남의 후견적 권리 아래에 있죠. 노예는 거의 뭐 영구적으로 해방되지 않는 한 주인의 후견적 지위 아래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여자가 남편의 후견적 지위 아래에 있었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뭐 여필 종부라고 그래서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의 후견적 권리 아래에 있었고 여자가 시집가고 나면 남편의 후견적 권리 아래에 있었고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 자식의 후견적 권리 아래에 있었어요. 자, 바로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19세기까지는 지구 전체가 다 그렇기 때문에 17세기에 스피노자라고 해서 다른 생각을 할 수는 없었어요. 자, 핵심은 오늘날 우리가 현대적으로 이 논의를 받아들일 때 주목해야 할 핵심은 여자와 노예와 미성년자를 언급했다고 해서 우리가 발끈할 일이 아니라 중요한 건 오늘날에도 여전히 누군가의 후견적 지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똑같이 시민권을 행사하지 못해요. 대표적인 게 미성년자죠. 그래서 미성년자는 부모의 후견적 지배 아래에 있죠. 후견인의 권력 아래에 있어요. 고아도 마찬가지고. 고아는 누군가를 후견인이 필요하죠. 그 사람이 동의하에서만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바로 이런 현상은 여전히 현대에도 있듯이 중요한 것은 자기 지배 아래에 있느냐 아니냐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성이 자유인이고 오늘날 노예제가 없고 오늘날 미성년자의 기준이 계속 낮아진다면 즉 자기 지배 아래 있다고 형식적으로 간주되는 사람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들을 포괄하는 것이 바로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민주국가죠. 그리고 그렇게 최대한 많은 사람을 포괄하는 것이 최선의 민주국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최선의 민주국가가 완전히 절대적인 국가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왜?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과 굉장히 유사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테네 민주정에서도 시민은 누구였냐면 성인, 남성, 자유인이었어요. 스피노자가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도 아테네 민주정의 직접 민주주의와 다를 바가 없어요. 거기서도 그런 사람들은 시민권과 피시민권, 아니 그러니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졌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자유인이기 위해서 과연 재산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 스피노자 시절에 아테네 민주정에서는 자유인이기 위해서는 사실상 노예 주인이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생산을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생산을 해야 돼요. 즉 누군가의 지배 아래에 있었죠. 그러니까 자유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자유인, 즉 남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한 조건이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점점점 적어지고 있죠. 맞나요? 맞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이른바 갑질이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우리가 갑과 을로서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곧 갑의 사적인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아요. 법적으로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그러면 내가 온전히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갑질이라고 비판하고 바로 그런 관계를 바로잡으려고 하죠. 즉 오늘날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자가 아니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자유로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고 노력하죠. 바로 이것이 민주정의 핵심이죠. 만약에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즉 자유인이 아닌데 자유인과 같은 권리를 보장하면 뭔가 불일치가 생기는 거예요. 이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아직 스피노자 시대만 해도 그런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존재를 자유인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즉 미성년자는 당연하고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였고 남자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 품삯팔이, 그러니까 날품팔이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자유인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지배 아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스피노자는 즉 외국인들만을 배제하기 위해서 조국의 법률에 의해서 구속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남의 후견인적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도 다 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권리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추가하는 거죠. 그리고 나쁜 짓을 해가지고 금치산자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빼야 하니까 정직하게 사는 사람, 뭐 이렇게 무슨 대단히 도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정상적인 시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기 권리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규정, 이 자유인의 의미가 그냥 형식적으로 노예만 아니면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지, 자, 이것에 따라서 시민의 범위는 달라지겠죠. 자, 그러나 지금 전반적인 스피노자의 논조가 자기 권리 아래에 있는 사람을 엄청난 의미의 어떤 자유인, 완전히 합리적으로 자기를 보존하고 자기를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자유라는 것은 자기를 보존하는 것이고 합리적인 걸 의미하는데 그래야 온전히 자기 권리 아래에 있죠.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온전히 자유롭고 온전히 자기 권리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격한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다만 남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는 정도, 남이 나를 대신해서 결정해줘야 되는 어떤 금치산자가 아닌 정도로 충분한 걸로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정이나 민주정이나 다 불완전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이 작동할 가능성은 똑같이 있다. 그러니까 귀족 정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듯이 민주정도 제도적 보완, 즉 법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걸로 미루어 보면 바로 이 시민의 범주가 그렇게 까다로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최대한 너그럽게 많은 사람을 포함시키는 거죠. 자, 그렇게 할 때 치자와 피치자의 불일치가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자, 만약에 노예제도가 없는 사회예요. 그리고 남녀도 이렇게 차별하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미성년자만 빼면 피치자와 치자가 거의 일치하게 되겠죠. 그러나 미성년자도 시간만 지나면 다 성년이 되니까 뭐 배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 바로 이런 식의 치자와 피치자 간의 일치 상태가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면 피치자의 수도 제일 많죠. 그러니까 피치자보다, 자, 귀족정에서 스피노자가 강조했던 것은 피치자와 치자의 수적 비율이 어느 정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치자의 수가 피치자보다 일정 비율보다 적으면 위험해진다는 거죠. 피치자를 통제하기에 충분한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국가의 힘의 밸런스가 맞고 그래야 서로 위협이 되지 않으니까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스피노자는 그리고 군주정에서도 왕과 신민의 관계가 왕이 혼자서 피치자를 다 지배하기에는 역부족이죠.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피치자를 신민을 폭넓게 자문관 회의를 통해 통치에 끌어들임으로써 통치자가 온전히 피치자의 힘에 의존함으로써 가능하면 통치하는 힘과 지배받는 자의 힘과 지배하는 힘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치 상태, 조화 상태, 힘의 균형 상태가 가장 온전한 경우가 언제예요? 바로 민주정이죠. 왜? 동일하니까. 바로 이 동일한 상태에서는 불일치가 없고 부조화가 없겠죠. 바로 근데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통치자와 피치자도 무수히 다양한 개개인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부조화와 불일치가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문제이죠. 그러나 다만 이 수적인 불비례는 없다는 의미에서 가장 절대적이라고 지금 스피노자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 좀 전에 제가 여자와 노예와 미성년자를 배제한 것 그 자체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2500년 전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에서 여자를 배제하고 노예를 배제하고 뭐 했다는 이유로 그것의 가치를 폄하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기준으로 그때의 제도를 평가해야지 오늘날 21세기의 기준으로 기원전 5, 6세기의 제도를 평가해서는 곤란한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스피노자가 17세기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급진성 또는 엄청난 어떤 뭐라고 그러나요? 혁신적 의미, 이것을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다만 그러나 이제 오늘날도 의미가 있는 이야기와 그렇지 않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잘 가려서 봐야 되는데요. 일단 4절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이 절에서 아주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대충 넘어갈 수도 있는데 무난하게 해필이면 4절에서 여자를 배제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억지스러운 주장이 나왔어요. 자, 그게 뭐냐? 이런 질문이 전부터 있었던 모양이에요. 뭐냐? 여자가 남자의 지배를 받는 것이 여자의 본성 탓인지 아니면 관습, 제도에 의한 것인지 이런 질문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니까 다들 왜 그걸 설명하려고 했을까요?
뭔가 찜찜하니까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또는 뭔가 약간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굳이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라고 굳이 설명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사람이 가축을 잡아먹는다거나 사람이 가축을 부린다거나 지금 뭐 이런 거를 굳이 정당화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사냥을 하는데 사냥개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거를 누가 굳이 개가 사람의 지배를 받는 이유를 뭔가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해야 될 이유를 느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생선 잡아먹으면서 생선이 잡아먹혀야 하는 어떤 필연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제 또 뭐 생태주의자, 환경주의자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를 다시 또 이제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 말은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그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불편한 느낌이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생김새가 우리가 외형이 남녀가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남녀가 다른 것보다는 사람과 다른 동물이 다른 게 훨씬 크죠. 그러니까 남녀의 차이는 사실 다른 동물과의 차이에 비하면 유사성이지 차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차이를 뭔가 되게 큰 것처럼 느끼고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사실 좀 유치한 변명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그런 불편함을 느끼고서 그걸 뭔가 설명하려는 노력을 했어요. 그게 이제 왜 어떻게 유전자 형질이 오늘날 우리는 염색체가 만나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어떻게 된다는 걸 알지만 그 당시에는 아직 그렇게까지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비슷하게 알고 있었어요. 뭔가 남자의 요소와 여자의 요소가 결합이 되는데 그것이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그 순간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아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딸이 태어나기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딸이 태어나는 그것을 뭔가가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차이를 설명해야 되니까. 그냥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핍으로 본 거죠. 사실 뭐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또는 뭐 최근까지도 여전히 사람들이 그런 유전적 지식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여전히 무슨 한약을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 또는 어느 시기에 뭐 합궁을 하면 아들을 낳는다. 뭐 이런 식의 미신적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부적을 몸에 달고 다니기도 하고 무슨 약을 먹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무튼 2500년 전 사람을 특별히 막 무식하고 비과학적이라고 욕할 일은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뭔 인간의 부족한 형태를 여자라고 생각해 왔어요. 사실 수렵 채집 시대에 그리고 농경 시대에 그리고 전쟁이 계속 벌어지던 시대에 또는 산업 시대까지도 이 근육의 힘이 많이 필요한 시대에 사람들은 근육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존재를 열등하게 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그런 생물적인 필요에 묶여 있는 존재를 열등하게 보는 관습이 있었던 거죠. 지적 관습이. 그러나 이 지적 관습이 관습인지 아닌지를 뭔가 불편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자연의 법칙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 사람들의 관습의 산물로 보지 않고 본성 꾸준히 반복적으로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고대에도 현대에도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도 있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스피노자도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뭐냐? 여자들이 남자들이 권력 아래 있는 것이 자연에 의한 것인지 제도에 의한 것인지 어쩌면 누가 물을지도 모르겠다. 이 질문을 묻는 것은 끊임없이 묻는다는 것은 그리고 거기에 답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제도에 의해 이런 질서가 만들어졌다면 우리로 하여금 여자들을 정부에서 배제하도록 강제할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지금 스피노자는 합리적 근거를 대야 되는데 합리적인지 한번 봅시다. 실제 경험을 참고한다면 우리는 그런 질서가 여자들의 연약함에서 비롯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그 근거가 뭐냐? 어느 곳에서도 남자들과 여자들이 동시에 다스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실로부터 당위를 도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불러요. Naturalist fallacy라고 하는 건데 뭐냐? 우리가 현실에서 무엇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데 논리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그것을 혼동한다는 거죠. 어떤 이런 현상이 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당위를 결론으로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도출한다면 그것은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지금 스피노자는 바로 이런 사실로부터 당위를 도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뭐예요? 전 세계를 어디를 다 둘러봐도 어디에서나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더라. 그러므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사실주의적 오류는 왜 틀렸느냐? 바로 오늘날 반대로 예를 들어 북유럽 국가든 오늘 뭐 많은 선진 국가에서 뭐 여성 통치자들이 있죠. 그럼 우리는 이제 다시 그 사실로부터 곧 여자가 남자를 다스려야 된다는 결론을 도출해도 좋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과거의 사실로부터 당위를 도출하는 것도 옳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해되죠? 뭐 아마조나의 여자들 우리 원더우먼 영화의 배경이 되죠. 원더우먼은 아마존 전사예요. 뭐냐면 전설 속의 국가인데 그런 섬나라에서는 남자를 다 내쫓죠. 또는 죽이고 사내 아이들을. 그래서 여자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여자들이 곧 전사예요. 바로 이런 국가, 전설 속의 국가가 있지만 그렇게 인위적으로 남자를 없애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남자가 영혼의 힘과 성향 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지배한다. 이렇게 지금 스피노자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경험 세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경험이 곧 원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게 스피노자가 철학에서는 쉽게 그렇게 경험주의적 오류에 빠지지 않는데 이런 정치적 주장과 관련해서는 경험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오류에 빠지는 우울을 범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남자들이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바로 그 밑에 있는 구절을 봅시다. 그리고 남자들이 여자들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재능을 더 발휘하지 못하도록 길러지는 곳도 발견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앞에서 만약 본성에 따라 여자들이 남자들과 동등하다면 그리고 영혼의 힘과 성향 면에서 남녀가 동등하다면 지구상 어딘가에서는 이토록 많고 다양한 민족들 사이에서 양성이 함께 다스리는 곳이 최소한 몇 곳은 발견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남자들이 여자들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재능을 더 발휘하지 못하도록 길러지는 것도 발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고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아마도 동등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추론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구절이 뭐냐면 남자들이 여자들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재능을 더 발휘하지
못하도록 길러지는 곳도 발견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쓰면서 역으로 스피노자가 살고 있는 이 당대의 유럽 사회가 여자들을 재능을 더 발휘하지 못하도록 기르고 있다고 의심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의심해 볼 수도 있을 법한데 왜 사고 실험을 통해서 만약에 동등하다면 여자들이 함께 지배하는 것도 있을 법하고 또는 여자들이 남자들을 지배하면서 남자들을 체계적으로 자기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르는 것도 있을 법도 한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길을 못 펴고 여자들만 지배하는 그런 것도 있을 법한데 즉 결과가 뭐예요? 여자가 지배하는 사회죠. 그리고 그것의 원인을 뭘로 추론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기르는 곳. 체계적으로 재능을 더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길을 못 펴고 여자가 지배하는 사회가 있을 법도 한데 라는 질문은 현재의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사회도 혹시 그런 원인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여지를 주고 있죠. 그런데 그 생각까지 전개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쉽죠. 제가 오늘날 아니면 17세기에 가서 아니요, 제가 17세기에 가서 스피노자를 만나면 아마 그때는 그런 생각을 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의 시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나 어쨌거나 그래서 20세기에 남녀의 평등과 관련돼서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뭐냐? 본성상의 차이가 있는 것보다는 본성상 차이가 없더라도 재능을 덜 발휘하지 못하도록 기르는 사회적 관습과 제도가 오히려 불평등을 낳는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죠. 예를 들면 그건 역으로 남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내 자식이 뭐 그딴 거를 해. 그러다 보니까 요리를 하는 사람이 없었죠, 과거에. 또는 남자가 돼가지고 그런 걸 한다든지. 또는 반대로 여자에게도 여자애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돼. 여자애들이 그런 거 하면은 뭐 쓰잘데기없는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른바 성 역할 구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애초에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도의 산물이죠, 사실. 그 가능성을 지금 스피노자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단순히 역사를 쭉 둘러보니까 여자가 지배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네. 그러니까 여자는 뭔가 영혼의 힘과 성향 면에서 동등하지 않아.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쉬워요. 아주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그러므로 양성이 함께 다스리는 일은 일어날 수 없고 남자가 여자의 다스림을 받는 일은 훨씬 더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전적으로 허용된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스피노자답지 않은 주장이에요. 오히려 이후의 주장이 지극히 스피노자적인 주장이에요. 자, 제가 이번 학기 처음에 스피노자와 사랑이라고 하는 제 유튜브 강의 동영상을 미리 여러분들한테 보라고 했었죠. 그 강의 동영상에서 다뤘던 주제입니다. 뭐냐면 그 밖에 만약 우리가 인간적인 정서들을 고려한다면 이 책은 일관되게 인간 모두에게 공통적인 정서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정치의 문제를 설명하고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정서들을 고려한다면 즉 남자들이 대부분 오직 욕망이라는 정서를 따라 여자들을 사랑한다는 것. 자, 여기서 욕망이라는 단어는 리비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리비도. 여러분 리비도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프로이트 심리학의 핵심 개념이죠. 리비도, 성적 욕구예요. 성적 욕망. 바로 그런 성적 욕망이라고 하는 그런 정서를 따라서 여자들을 사랑한다. 남자들이. 자, 여기서 지금 스피노자는 일단 남자를 주어로 얘기하고 있지만 여자를 주어로 할 때도 마찬가지인지는 뭐 모르겠어요. 일단 남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동의해요? 또 여자들의 재능과 지혜를 바로 그 여자들이 아름다운 면에서 뛰어난 만큼만 제대로 평가한다는 것.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안 예쁘면 평가를 덜 한다는 거죠.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예쁘면 제대로 평가받고 또는 때로는 우대받을 수도 있죠. 더 과대평가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정서가, 인간의 정서 자체가, 여기서 인간 일반의 정서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일단 최소한 남자들을 주어로 해서 남자들이 그렇게 성적 욕망에 의해서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자의 재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스피노자의 본래 주장과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죠. 즉, 이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여자들의 재능에 대해서 어떤 뛰어난 여자들의 재능과 지혜를 아예 부정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자들은 재능이 아예 없다거나 여자들은 지혜가 없다거나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재능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 남자들이 성적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그 재능과 지혜를 그냥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언제나 외모와 관련해서 덜 평가하거나 제대로 평가하거나 더 평가하거나 하는 이런 왜곡이 발생한다. 자, 이거 인간 사회에 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뭐예요? 끊임없이 블라인드, 뭔가 복면가왕과 같은 방식으로 더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하는 장치들을 마련하죠. 여러 채용 과정에서, 특히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자, 유럽에서도 그런, 요즘은 이제 남녀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유럽에서 또는 미국에서 인종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유럽에서, 특히 프랑스에서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입사 원서를 쓰는데 거기에 아랍계 이름을 써서 내면 1차에서 떨어지고 반대로 프랑스식 이름을 써서 내면 똑같은 스펙인데 1차에서 합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붙여서 내면 떨어지고 사진을 안 붙이면 통과되고, 또는 뭐 이런 실험이죠, 실험. 사람들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 자,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남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인종 간에도 적용되는 문제고, 동일 사회 내에서 남자들끼리에서도 적용되는 문제예요. 예를 들면 출신 학교를 쓰는 것과 안 쓰는 것, 이런 것에 따라서 사람들의 판단이 다르죠. 만약에 출신 학교를 모르고서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일을 하면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거예요. 그러나 갑자기 처음부터 그 사람의 출신 학교를 알면, 예를 들어 뭐 지방대학 출신들은 뭔가 약간 저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뭐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실제보다 더 많이 평가될 수 있거나 제대로 평가받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바로 이런 문제를 지금 스피노자는 통치와 관련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는 기존의 통치자, 기존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의해서 다른 대상이, 타자가 그렇게 잘못 평가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스피노자는 그걸 고쳐야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법한데, 그걸 바로잡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법한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죠.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스피노자는 그러니까 그 요소를 배제해버리고 있어요.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뭐 사실 그 당시로서는 여자까지를 포함하는 것을 주장하기는, 사실 남자도 뭐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민주정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지금 과격한 주장인데, 여자까지를 포괄하는 것은 아마 앞으로 200년이 지나야 가능한 주장을 미리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하는 셈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양해될 수 있죠. 이해될 수 있어요. 자, 그 밖에도 남자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그 어떤 방식으로든지 호의를 베푸는 것을 매우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한다는 것. 자, 짝사랑 해본 사람들 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죠? 아니면 짝사랑은 아니더라도 심지어 애인 관계에서도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면 화내죠. 질투하죠. 바로 이 jealousy, 이 질투의 감정, 라틴어로 invidia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이 감정이 매우 파괴적이라고 스피노자는 생각하고 있어요. 군주정에서도 귀족정에서도, 통치자들 사이에, 또는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또는 시족 간에, 누구 간에, 바로 이런 요소가 분열, 해체를 가져오는 거죠. 즉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원심력, 아니 구심력을 작동시켜요. 사람들을 모으죠. 결합시키죠.
그러나 질투라고 하는 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의 이면이에요. 질투라고 하는 감정은 원심력으로 작동해요. 해체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질투라고 하는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도 함께 배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성적인 측면에서. 아무튼 이게 스피노자가 고민하고 있는 요소일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비슷한 다른 것들, 즉 이런 인간적 감정과 남녀가 어떤 결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온갖 감정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평화를 크게 해치지 않고서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다스리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큰 수고 없이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자, 이게 4절의 내용이고 동시에 11장의 내용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문제가 다 엉터리 문제, 스피노자가 헛소리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오늘날 남녀가 평등하게 형식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에서조차 이런 정서의 논리가 작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이제 제도를 통해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스피노자가 이것들을 지적한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다만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단 회피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지적할 수는 있겠죠. 자, 아무튼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민주정의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앞에서 몇 가지 얘기했지만 일단 통치자와 피치자 간의 구별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자동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이 시민들이 어떻게 통치에 참여해서 국가가 운영되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형식과는 좀 거리가 멀 것 같고 훨씬 아테네 민주정과 가까운 형태일 거예요. 그러나 시민의 수가 훨씬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설명했을지 쉽게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은 뭐 우리의 제도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될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열려있는 텍스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사람의 자의적 판단이 그때그때 개입되는 형태, 정부 형태가 아니라 법적 안정성이 최대한 보장되어 있는 정부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중의 충동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는, 그래서 국가의 안정성이 최대로 확보되어 있는 그런 정부 형태일 거라는 거죠. 매우 절차적으로 까다로운 방식으로 이 다수 대중이 참여해서 어떤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그런 제도들이 묘사될 거예요. 군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급할 것이고 또 경제 문제 또는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도 분명히 재산과 관련된 것도 언급할 것이고 사법 재판과 관련된 것도 언급할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종교 문제도 분명히 언급할 거죠. 민주국가에서는 종교를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 된다. 또 뭐 언급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군주국가, 귀족국가에서 언급했던 그 항목, 요소들이 마찬가지로 민주국가와 관련해서도 언급될 거예요. 최고회의의 구성, 그리고 최고회의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뭐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규정하려고 했을 거예요. 자, 그것은 이제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